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은 교수 그리고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좀 많이 오르나 싶었는데 이제 상승세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들락날락 하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0% 중반대까지 확 그렇게 치고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30% 밑으로까지 다시 떨어질 것 없는 그런 어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을 오락가락하는 뭐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하겠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중도층이 저는 그런 데 대한 판단을 조금 부정적으로 내리면 기본적으로 40%를 넘어서 훅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경은 교수님. 네, 뭐 좀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 세팅된다고 그러죠. 그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내년 봄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머지 4년 동안에 대하여서 의미가 있을 거다. 지금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잡히고 또 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그때는 좀 제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누가 지지하는가를 보면 중도층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중도층이 저는 붙어서 뭐 반등한다 보다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명백한 효과들은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수층도 사실은 모두 다 그 완전한 뭐 아주 강력한 보수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합리적 보수가 같이 중도와 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떤 때는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40% 위로 올렸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중도의 끄트머리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죠.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자문기구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한 대로 한다면 앞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가 긴 시간 때문에 과연 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운영의 평을 높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기업에게 저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놓고 볼 적에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기업이 이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나는 52시간 하게 할 텐데 아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의 행태상 당연히 뭐 악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규제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뭐 윤석열 정부는 뭐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 거고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부터 100시간 이상 이야기를 꺼내신 분이기 때문에 69시간 정도는 가볍게 저는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69시간 넘어서 계속 조금 더 좀 높여나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사회란 게 기본적으로 기업만 갖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국민 대부분이 다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가는 게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국정운영이라는 게 보수 정권 다르고 진보 정권 다르고 차별화는 돼야 되지만 국정운영은 저는 이어달리기고 인상각 경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들에서 보면 이어 달려야 될 거는 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상각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달려야 되는 거고.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저는 윤석열 정부는 뭐 없다. 다시 뭐 예컨대 3년 차, 4년 차에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고 일도 없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모든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걱정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길게 일하고 어떤 때는 많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뭐 사업장마다 다 다르게 적용돼서 아마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저는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포장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노동의 유연화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본의 경직성을 이야기하고 시장의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게 다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고안이기 때문에 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일까요? 69시간이면요. 주 5일 근무라고 했을 때 13.5시간씩 하루에 일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네. 주 7일로 해도 9시간을 넘게 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권고안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덜했다라는 어떤 발맞춤일까요? 약간 그런 더 해야 되는 거죠. 야, 대한민국 더해요? 국민들은 저는 대한민국 아이고, 국민들은 그래. 계속 경제 기적의 신화 속에 살기 때문에 예. 15시간, 16시간까지는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유, 큰일 네, 나죠. 이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적에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주와 임원들이 있고 이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 같은 경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기업주 대 노동자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52시간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한들 그게 받아들여질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현장에서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예.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당장 어렵죠, 그게. 사람들을 노동시키면 자기 이윤으로 돌아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떤 기업주가 그런 양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업주한테 양심을 요구하는 것도 자본주의 이윤 논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정책 어떤 그 기조라고 봐야 돼요. 예, 뭐 권고안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서 추후에 이제 얘기한다니까 한번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그럼요. 내 형제들, 내 식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다행이에요. 네.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이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늘 그렇듯이 한결같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장관이 만약에 저라면은 처음부터 이제 어떤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아마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밀리면은 끝없이 밀린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그게 이 일의 단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런 것도 결국 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탄핵까지 갈 거고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사태를 반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짤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정략적인 그런 싸움이 되겠죠. 저는 이게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 참 뻔뻔하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대통령 부담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선배로서 내 그만두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말들을 딱 종합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어요.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말리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대통령이 지금 타이밍은 아니야라고 저는 말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마 그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만두면 밀린다. 그리고 이 내각 안에서 내가 제대로 믿고 쓸 수 있는 이제는 너밖에 없지 않냐 이런 명확한 의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관이 해임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또 다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그 정국 또한 그거 되게 어려운 굉장히 좀 힘든 정국이기도 한데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 어차피 안 받아들일 것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탄핵안을 제출을 하느냐, 탄핵안 제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후폭풍, 아니면은 탄핵안이 제출될까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탄핵안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3분의 1만 발의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관 탄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헌정사상 15번밖에 없었다는 것 그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는 거의 한 번밖에 없죠.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망설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아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고 나면 역풍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풍까지도 고려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안으로 보면 저는 명백히 탄핵 구축까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법리적인 관점에서
헌법 65조가 정하고 있는 정말 법률을 위반한 건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법리적 판단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현 야당에 의해서 의결이 된다고 해도 헌재에 갔을 때 헌재에서는 아마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역풍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지금 다음 이어갈 얘기가 12구 참사 국정조사 관련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12구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국정조사 빨리 해라 기자회견 열면서 근데 저는 기자회견 그 회견 내내 이렇게 나왔던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들, 의견들이 정말 뉴스에서 참 보기가 같은 뭐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피폐해져 있는 모습들이 마음이 좀 아파요. 특히 이지환 씨 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색이나 이런 것들 되게 걱정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의 시의원도 그렇고 막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그게 저는 가슴에 아마 정말 엄청난 비수가 될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세월호처럼 마치 세월호가 박근혜 정부의 뒷다리를 잡았듯이 발목을 잡았듯이 나는 이 건이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발목을 앞으로도 잡게 될 그런 이슈로 진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 정부가 정말 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아야지 이거를 강경하게 또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저는 세월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나오는 공식 워딩도 그렇고 의견들이 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장 거리에서 직선 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 시신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마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 그러니까 300m 밖에 시신이 있었다라는 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특수본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 했는데 인터넷 언론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내놓는 그 정신머리가 저는 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특수본이 틀릴 수도 있고 인터넷 신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건 예컨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뭐 예컨대 그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잠깐 뒀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적어도 여당의 국회의원이면 저는 말은 좀 정말 가려할 필요가 있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그 창원시의회 김민하 의원 같은 경우 한 말 그건 저는 바로 징계해야 되고 그거는 의원에 대한 뭐 탄핵 수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갈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말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참 심각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어떤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는 그 나쁜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관계에 대하여 사물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말을 좀 이렇게 가려서 하는 그런 대표로서의 그런 자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창원시 의원이 뭐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역협의회 같은 데서 그냥 고소고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고 한동훈 장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당해야 되는 거죠. 예. 참 방송에서 제가 읽어드리기도 참 이렇게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뭐 그냥 창원시의회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김민하 의원입니다. 실명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뭐 실명이 아니고 가족관계까지도.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12구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안 대치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그 후폭풍으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질 못하고 있는데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45일간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 일단 18일 정도가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산안 처리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다 사퇴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제대로 된 조사가 지금 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기다려봤다가 정 안 되면 저는 야3당 단독으로라도 최소한 오늘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안에서 저는 국민의힘도 결국은 좀 합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원래 받아들일 때부터 이게 야3당만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국정조사가 갈 방향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왔으면 저는 적절히 그 어떤 예산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중간에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부자 감세가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제 이쪽에 정부 여당의 이야기는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활성화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폭에 대하여서는 이 민주당이 제안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합의에 속히 이루는 게 이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울경이 이제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부울경의 당신과 민심은 PK 이 표심이 이제 특정 주자에 뭐 쏠림이 없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예, 뭐 우리가 선거에서 보다시피 저는 그런 점이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그때에 이제 이런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해온 게 우리 특히 부산 그리고 PK라고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쪽에 대표 주자임을 내세우는 분이 김기현 의원이시죠. 그분이 나는 울산에서 공직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과연 저런 분이 부울경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될까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를테면 권성동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부산 시민들께서 좀 저울질을 하고 계신다. 예, 그리 봅니다. 저는 이제 그게 시민도 그렇지만 당심의 문제니까 부산의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의 15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고 뭐 시당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중심이 여전히 안 잡혀 있다.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가장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윤핵관의 핵심이긴 하지만 장제원 의원조차도 당심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 그런 저는 어떤 정치적 지형을 지금 반영하는 그런 표심의 표류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선제적으로 뭔가 김기현 의원이 나서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김장연대 이른바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경선 룰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고쳐야 된다. 7대3을 뭐 9대1, 10대0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유시민 앞으로 후보가 될 그런 분들은 유승민 죄송합니다.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같은 분들은 확실하게 반대를 지금 표하고 있죠. 예, 국민 전체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당권 경쟁 룰이 돼야지 그거를 줄여가지고 당원들이 절대 다수가 되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금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뻔히 보고 있죠. 모든 분들이. 저는 근데 9대1, 10대0으로 만드는 그 어떤 당헌 개정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전국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저는 당이 공중분해까지 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건데 명백한 거는 윤핵관이나 아니면 지금 윤 대통령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기동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것에 하면 이미 이 정부 여당에서도 입장 정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외하는 걸로.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MB에 대해서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그냥 출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김 전 지사가 지금 사면이 돼도 복권 없는 사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정치 활동을.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4개월 반 정도만 있으면 스스로 나오고
가석방 탄원은 안 하겠지만 가석방 신청까지 하면 한두 달 정도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만약에 저는 복권을 넣는다 그러면 네, 이야기는 달라요. 내년 5월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네. 꽤 아직도 시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복권이 안 되면 2028년까지 아마 정치 활동이 그렇죠. 복권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이건 저는 이제 사면의 국민의힘이 머리를 조금 더 쓴다면 복권 시켜줘서 오히려 좀 민주당의 내분, 친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진익의 간의 어떤 내분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짜려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계산하고 않더라고요. 있는 중일 겁니다. 근데 사면 때마다 이제 MB 사면에 계속 대해서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부정 여론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걸 아니, 무시하죠. 그렇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자신감은 저는 자신감이 아마 굉장히 올라와 지금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저는 많이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그것도 안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저는 가장 큰 우군은 언론이라고 봅니다. 어떤 걸 하든 저는 언론이 그걸 프레임화 시키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뒷배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권력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정치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환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추우면 저희처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또 일해야 되시는 분들 걱정이 많습니다.